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 주말을 맞아서 장용진 TV 오밤중 뉴스에서는 늘 그렇듯이 오늘도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안 나타났었죠. 지난주 갑자기 나타난 초대 손님입니다. 예. 자, 대선을 마치고 복귀한 우리 이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요즘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여유를 좀 찾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대선 끝나고 나서 여유를 뭐 이제 심리적인 여유는 찾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지선이 있잖아요. 또 선거가 또 있군요. 네, 내년 지선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아직 뭐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그에 맞추어서 저희 나름대로 대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년 6월이죠, 지선이. 네, 네. 그러면 딱 1년 남은 거네요. 네, 1년 남은 시점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섰는데 하다못해 지방선거에서도 그렇죠. 뺏길 수 없다. 그렇죠. 뺏기면 안 되죠. 이 내란 세력한테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준비를 하는 단계인 거죠. 서울하고 충청권은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무렵의 시절에 부산시장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감격적이었습니다. 오거돈 네네. 그 아저씨 때문에 다시 참 죽 써서 개져버렸지만 그렇죠. 참 뜻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저희가 탈환을 해야죠. 반드시.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지만 핵심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내용들을 보통 제가 많이 소개를 드리는 그렇죠. 편이었는데 오늘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브리핑 하실 때 얘기를 하셨었지만 이곳이 참 무덤 같다, 용산이 무덤 같다라고 하시면서 뭐 프린터도 안 되고 직원들도 안 되고 뭐 여러 얘기도 하셨고 필기구 나눠줄 사람도 네, 없고. 실질적으로 트럼프하고 통화도 못한 것도 그 인터넷선이 망가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완전히 황폐된 그런 황량한 곳에서 뭔가 직무를 시작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배후에 정진석이 있다라는 게 최근 이제 기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실질적으로 그 정진석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 자, 그 얘기 듣고 정말 황당했고 화가 났는데, 뭐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솔직히 지금 필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면 좀 곤란했을 것 같기는 해요. 글쎄, 전화 연결을 하려면 이게 사실 국제 보안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대통령실 보안 전문가가 걔 김성훈인가 걔잖아. 걔한테 그걸 맡길 거야?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은 사실 통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렇죠. 따지고 보면 정진석인 거네. 그런 거죠. 근데 뭐 정진석이가 뭘 때려 부시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네. 직원들 보고 나오지 마, 나 문 잡아놓고 나오지 마, 뭐 이랬다는 얘기도 네네.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내란 세력에 동참을 했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육선을 하고 원래는 작년 총선에서 나왔다가 낙선되고 나서는 이제 계속 친윤 행세를 해왔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비서실장 들어가고 나서도 그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수습하는 역할들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나올 때에도 그렇죠. 본인이 데리러 직접 갔죠. 마중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란을 방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가장 그렇죠. 앞장섰을 인물이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썸네일은 이렇게 잡았어요. 윤석열과 함께 나락에 갈 것이다.
가야지, 보내야지. 예. 네, 저의 소망을 담아.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이 한 행동들을 되짚어 보면 내란을 은폐한다거나 네, 또는 내란 범인들을 도주할 수 있게끔 도피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준다거나 네. 보기에 따라서는 내란에 살짝 가담했나? 이런 느낌도 까지도,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어쩌면 지가 걸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본인이 그렇게 문제될 거 없으면 사실 털고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구태여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인멸을 해주어서 더 큰 문제를 키우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 보니까 자료를 없앤 게 꽤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PC 파쇄부터 수거까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용산 자료를 없애겠다고 군 장병들을 동원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최근에. 군 장병까지 동원해서 예. 대통령실 자료를 싹 없애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 2주 정도 앞두었을 때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뭐 PC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파쇄를 해라. 그래서 주요 자료 같은 거를 다 파쇄하라고 우선은 지시를 내렸고, 근데 그 지시를 내리고 나서 실제로 그 컴퓨터나 이런 걸 수거해 가는 거를 방첩사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방첩사 직원들끼리 계획을 짰었다고 합니다. 며칠 날 누가 가서 며칠 날 가서 어떻게 수거를 해올 건지 수거한 다음에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네, 그것까지를 다 계획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방첩사가 이 PC를 가지고 가게 되면 디가우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디가우징. 그러니까 하드를 깨끗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포맷을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방법으로 파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 디가우징을 해서 네. 모든 자료를 지워야 돼요. 이걸 네네. 디가우징이라 그러는데 디가우징을 하러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지시를 내린 인물이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다라고 해서 그때 한참 저희 그 민주당에서도 이 대선과 관련돼서 박경미 대변인이 직접적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 우리는 절차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아니 자료를 파쇄하는 절차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한 법까지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냥 증거인멸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절차대로 이거를 그냥 문서를 파기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결국에는 방첩사까지 동원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파쇄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방첩사 직원들은 그러면 뭐 그 문제 의식 없이 그냥 파쇄를 다 했나 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첩사가 어떻게까지 깊숙하게 관여되었는지는 추후 수사에서 좀 더 밝혀져야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국방부에 있는 모 부처의 뭐 친구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이때 당시에 국방부에서도 그 비상대기처럼 있으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야, 다시 한번 우리 군인들을 참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비슷하게 동원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제가 연락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행정 쪽이라서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제 실무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파쇄하고 처리하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쪽까지 동원을 해서 가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모든 자료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초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다만 그 비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둔 제도인데 얘들은 그러니까 지들이 자료를 남기고 간다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실제로 그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고 가면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범죄 행위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다 파쇄한 거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일반 직장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다 지우고 간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도의에 어긋난 것은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사실상 이 회사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임자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가면 이거는 진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정말 기가 차는 게 이게 정말 가능했단 말인가? 난 그게 더 열받는데 특히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악질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이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안을 당시 국정원에서 만들어 가져왔는데 초안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일일이 고쳤다고요. 그래서 초안을 없애고 이제 새로 이제 완성본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없어진 초안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정진석이에요. 사초를 없앴다. 처음에는 노무현이 NLL 그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었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니까 사초 폐기 발언으로 바뀌어요. 더 황당한 것은 당시 대법원이 원래 초안은 파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초안 파쇄한 게 사초 폐기가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야.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도 얼마나 썩었는지 여기 다 드러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문서의 초안을 파쇄한 것까지 시비를 걸었던 게 정진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들은 이렇게 통짜로 없애고 간다고? 그냥 다 없애고 갔다라는 거죠. 이런 내로남불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사실 그 정진석 비서실장과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중요 인물이 있었어요. 총무비서관인 윤재순. 아하, 이 윤재순 있었습니다. 씨. 네, 윤재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인사검증, 그러니까 처음에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라는 이야기 했었을 때 취임 초, 윤석열 취임 초였죠. 네. 그때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사실 그쵸. 윤재순과 관련돼서. 근데 이미 논란이 꽤 깊게 있었던 인물이 이 정권 3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사실 정진석한테 좀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관련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거나 대통령실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을 각자 부처로 복귀하라고. 그러니까 파견 나온 공무원들 너희들 그냥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라라는 식으로 복귀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다 작살내고 예. 인원들은 다 돌아가고 그렇죠. 완전 빈집을 만들어놨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부처 공무원들이 부처 복귀를 위해서 대통령실 이메일로 되는 그 이메일 계정도 다 삭제를 했고 그래서 각 부처에 대통령실 파견된 공무원들이 대선 하루 전날인 6월 2일 날에 비서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하던 각 비서관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퇴근을 했다. 그리고 생산된 문서나 자료는 순차적으로 파기하고 컴퓨터 초기화했고. 이러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보통은 인수인계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준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인력조차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복귀를 하라. 너희들 이제 갈 길로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남아있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깽판 친 거야, 이게.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 이러고 가면 깽판 쳤다 그래요. 전형적으로 깽판 치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펜 나눠줄 직원도 없고 아무도 무덤 없다. 같다. 네, 무덤 같다로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또 뻔뻔스럽게 뭐 과거에도 그랬다는 식으로. 그렇죠. 나 이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이명박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정진석이 그때 비서관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 비난하는데 앞장섰었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컴퓨터가 그 작동이 안 된다. 초기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네네. 비밀번호를 안 친 거죠. 그냥 본인이 이 사람들이 지들의 컴퓨터를 안 썼던 거야. 남이 하나 했던 남이 거야. 해준 거에 그러니까 이제 비밀번호 맨 처음에 윈도우 시작할 때 비밀번호 넣어야 되잖아요. 쳐야 되는데. 네,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컴퓨터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모든 자료는 당시 그 서버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공문서들은 개인 PC에 저장된 게 아니라 서버에 저장되게끔 돼 놨거든요. 그래서 서버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PC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남겨놓고 어떤 부분 인수인계할 뭐 4분 정도 남겨놓고 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 참. 그리고 원래 공무원들은 후임이 와야지 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후임 안 왔는데 휙 나간다 그런 거 어딨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적인 그렇지. 일인데. 그 무슨 아니 이 국정을 무슨 사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일파의 후손다워 하여튼.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주도 하에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이제 다 보내버리는 파견 나온 공무원들 다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었죠. 최근에 드러난 사실인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 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그 홈페이지 소스코드 있잖아요. 그걸 다 지워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홈페이지가 없는 페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소스 코드에서 이제 불러와야 되는 네, 게 있거든요. 불러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딱 해버리면 이렇게 연결선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 그 컴퓨터 같으면은 왜 인터넷도 연결해야 되고 프린터도 연결해야 되고 뭐 블루투스도 연결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끊어놔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컴퓨터 깡통만 달랑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누리집을 깡통만 딱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 대통령실 누리집들 이런 거에 이제 아무래도 얘기가 많겠죠. 왜냐하면 허위 사실들이 많잖아요. 거기 내부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변명이랍시고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여러 가지 허위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들 하나하나가 이제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 끊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증거를 인멸을 해버린 거고. 그 결국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지웠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비상계엄 관련된 것들 다 지움과 동시에 아예 어차피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될 거다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이재명한테 내 인수인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뭐 이런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정진석은 세상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 국민 통합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국민 통합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는데 본인들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대상 아닌가요? 이쯤 되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이재명 정부한테 통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안 된다, 뭐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나 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로. 지들은 보복은 지들이 늘 했지.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한테 뭐 딱히 뭐 해코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조국 장관을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켰잖아요. 그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지.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는데 갑자기 정치 보복하지 말라니. 그럼 정치 보복이 도둑놈들이 처벌을 피하는 무슨 정가의 보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책임 회피하는 발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지금 같아서는 정치 보복 하라고 저는 우리 참 권장하고 싶죠. 우리 그 최강욱 의원님 같은 경우에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 사적 보복에 좀 들어가고 싶어. 나 한동훈 절대 그냥 못 둬. 이 개새끼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적으로 다시 바로잡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사실 지금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PC 파쇄 등
이거 처벌해야 이렇게 돼요. 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증거 인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도 될 수 위반도 있고 되고요. 이 사람은 처벌받을 게 많아.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경찰과 공수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반부패 수사대 놓고 공수처는 수사 4부, 그러니까 차정현 검사라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구속할 때 잡으러 간 네, 그 잡으러 검사죠. 간 검사, 유명한 검사죠. 그래서 네 배당을 했다고 군의 구장 했고요. 중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네. 잡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이죠. 항상 그 사람이 이제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수사가 가뜩이나 어쨌든 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할 것이다라는 어떤 여론도 있었지만은 이제 경찰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걸 이제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본인들도 피해 받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또 위신을 회복하는 것도 있겠고 공수처는 지금에서야 또 한번 입증을 해야 효용을 입증해야 효용을 되죠.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차정현 검사가 좀 믿을만해요. 그동안 그나마 이제 공수처 내에서는 가장 좀 강성이었죠. 좀 강경한 발언, 원칙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과거에 이제 특별감찰관에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없을 때 그 특별감찰관 직무대행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원래 이제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감찰하는 사람, 네. 고위공직자 감찰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박근혜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준 공수처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제 역할을 못했죠. 우병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서 우병우가 사실상 이 특별감찰관을 거의 박살내듯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서 이제 존재 의미가 없어졌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분이 특별감찰관실에서 이제는 공수처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그나마 제일 정상적으로 하는 양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공수처 수사 1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밀정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하면 이 차정현 검사는 나름 의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네, 잘 됐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이 내란 수계 잡는 거는 잡는 것대로 가고 결국엔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정진석이 하나의 뭐 키워드가 되는 건데 이제 깨 부숴야 그리고 잡아들여놔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착실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글쎄요. 검찰에 지금 뭐 여러 조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에도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돼서 의혹, 네 그때는 이제 원내대표로 있었으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군요. 죄송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으니까 그 실제 공천,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그 공천이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정황들을 알고 있지 않았겠냐. 당연히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정치를 하고 때로는 이게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치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어떤 그 초심과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했나. 결국에는 저렇게 육선을 한 사람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윤석열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닦아주다가 결국 본인도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육선이면 국회의장을 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허송세월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저는 이 사람이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초심이 저런 사람이에요. 원래 초심이 쓰레기였다. 맞아요. 초심이 쓰레기였다. 아니 이 양반 조상이 네. 친일파 유명한 친일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까지 해보면 그리고 이 사람 부친은 또 군사 독재에 부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초심은 그거야. 원래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초심이 안 좋은데 그냥 안 좋은 것 그대로 쭉 가다가 드디어 이제 걸린 거죠. 참 사람이 좋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그래도 일관성은 있죠. 뭐. 참.
예.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저런 일관성을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런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빨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게 네, 맞지 사라져야 않나. 되지 않을까 사라져야 생각이- 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조만간 이제 수사 계속 받으면서 아무래도 저게 좀 꽤 큰 중범죄이다 보니 그렇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형량 때릴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이번에 이 내란과 관련돼서는 솔직히 말해서 서부지법 때도 저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바로 잡을 거는 확실하게 형량을 세게 해서 좀 처벌을 확실히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그렇죠.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서부지법 때도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 정진석은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데 뭐 그 판사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 지기현 같은 애면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패나 이런 적폐가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건 판사들 때문이에요. 그 적폐의 최고봉은 결국 판사인 거죠. 가장 깨끗한 것처럼, 그다음에 가장 중립적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제일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기 조선시대라는 그 시대에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지배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이 부패했다면 왕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재판권의 최고봉은 누구냐? 왕이잖아. 결국 그건 거예요. 왕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판사들한테 직책과 시기를 바꿔 놓으면 똑같이 뭐 성립된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참 정진석이 감옥에 가면은 정말 기쁘게 또 이 시간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자, 바쁘셨는데 오늘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이 정진석의 감옥행 확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인혜 기자는 지난 대선 때 이제